네,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수능도 있었고 또 뭐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저께 어, 제가 이걸 금요일 날 녹화를 해서 토요일 날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어, 우승 후보인 우루과이하고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끼리 해서 이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기도 하지만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률이 30%가 안 됐었거든요. 어쨌든 비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격변의 또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2구 참사에 또 이제 희생자 분들 부모님들이 모여서 정부에 항의하는 또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격동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또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것, 살아남은 사람은 또 살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안고 또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6장인데요. 육류 수요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육류를 계속해서 즐겨 먹나 이런 얘기들인데요. 1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목축업자 잡지 비프는 쇠고기 업계는 미국인들이 크고 육즙이 많은 갈비살과 사랑에 빠져들도록 다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육 업계는 매우 강력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음식 선호도를 충분히 좌우할 수 있다. 우리가 꼭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한번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뭐 내가 딱 필요해서 산 것도 있지만 그 같은 여러 개의 브랜드 중에 왜 그거를 선택을 했는지, 그거는 아마도 광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손이 그쪽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육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비자의 육식용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가축을 사육, 도축, 판매하는 업체뿐이 아니다. 비료 및 농약 생산자, 농기계 제조업체, 종자 재배업체, 콩 및 옥수수 재배업체, 그리고 육류업체의 항생제나 베타, 아드레날린성 작용제와 다른 약물을 판매하는 제약회사 역시 이익을 본다. 어떻게 보면 이들 모두 육류산업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농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축산업가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61페이지에 미국인에게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으로 쇠고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2년에 업계는 4,200만 달러의 쇠고기 노동조합 공제비를 사용하여 오늘 저녁에는 쇠고기를 이라는 슬로건을 전파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광고에 노출된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노동조합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건 떠나서 광고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 걸 이제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에 무엇보다 정육업계가 매우 공들이는 사안은 바로 정부 보조금이다. 만약 보조금을 잃게 된다면 그들은 강력하게 로비할 것이다. 농무부의 첫 코너 차관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생산자들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정책에서 발언권이 약하다고 한다. 한편 1995년과 2012년 사이에 미국 납세자는 축산보조금에 41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육류 생산자가 간접적으로 받는 액수는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래서 또 뭐 옥수수 생산업자하고 또 콩 재배업자가 얼마를 벌어들였고 이런 얘기들인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런 것들이 콩이나 옥수수를 사람이 먹으면 식량 문제, 이렇게 굶는 아이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사실은 경감될 겁니다. 근데 이런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축들이 먹고 사는 사료로 쓰인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어떻게 보면. 16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류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정부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육류 생산에 숨겨진 비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생산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누락된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금액이 상당하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의학 교수 닐 바너드는 1992년 미국에서 육식으로 생긴 고혈압, 심장질환, 암, 당뇨병 등의 직접적 의료보험료가 610억 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92년도에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미토노믹스에서 저자는 육류 산업이 보건뿐만 아니라 오염과 같은 환경 비용에 지불하는 외부 비용을 연간 4,140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먹는 거. 1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류 보조금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겨우 먹고 살 만큼 벌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렌틸콩이나 신선한 샐러드보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편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육류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라는 거죠.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육류를 조금 덜 접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이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렌틸콩이나 이런 채식을 하느니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보조금들 때문에. 어쨌든 간 또 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에 요즘 이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유제품이나 육류 제품과 같은 일반적인 식품에 내재된 유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안 밝혀진다는 거죠. 왜? 밝히게 되면 사람들이 반대 운동을 할 거고 환경 운동가들이 또 환경 문제를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76페이지에 되게 슬픈 얘기가 있는데 19세기의 정유겁게 거물인 피라머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있고 더 많이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육류 과다 섭취가 인간의 동맥이나 지구, 가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종 향수나 신발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류를 수확하는 일 역시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또한 우리가 고기를 사랑하는 것은 고기가 우리에게 잘 먹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다. 정유업계가 하는 일은 단지 수요라는 개의 꼬리를 열심히 흔드는 것뿐이다. 하지만 만일 육식이 우리 문화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 사업이 고기가 아닌 강력한 상징주의와 결합할 수 없었다면 개의 꼬리를 흔드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상징한다. 네.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상징도 상징이지만.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는 유전자의 부분적으로만 새겨져 있다. 우리의 DNA에 단백질 식품에 대한 기호가 있을 수 있고 쓴 채소가 혀에 닿았을 때 찡그리게 하는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야기의 일부분뿐이다. 게다가 꽤 작은 부분이다. 우리는 타고나도록 육류를 타고나도록 먹게 돼 있다라는 그걸 굳이 맞다 안 맞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음식 취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바로 출생지였다. 부모의 교육이나 TV를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지도 아니었다. 음식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의 영양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함께 먹는다.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찾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요즘 이제 가임기에 있는 또 결혼할 그 적정 연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햄버거를 먹고 자란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빠와의 추억, 엄마와의 추억이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생일 파티를 어디서 했습니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아니면 피자집에서 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럼 이 세대들이 결국은 그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친구들과의 추억을 회상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된장국을 먹을까요? 물론 먹기도 하겠지만 주로 어디를 가겠어요? 그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는 사회가 결정하여 알려준다. 우리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DNA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가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푸아그라라든지 이게 고급 요리라 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죠.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근데 대표적으로 싸지만 외국인들이 혐오하는 게 뭐예요? 번데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식으로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정말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에 단백질 보충해주던 그 번데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뭐 서양인들은 흉물스럽다고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고 그 터지는 느낌이 완전히 너무 싫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이지만 부모가 한국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과연 그거를 그렇게 안 먹게 될까요? 결국 모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결정을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 특히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 문화 회식도 우리 회식 문화도 어떻게 돼요?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주위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왔고 임신 중에 어머니가 고기를 먹었으며 또 유아기 때 어머니가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기를 먹어왔고 또 좋아하도록 배웠지만 고기는 우리에게 문화적 습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기의 유혹은 고기에 담긴 강력한 상징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고기는 힘, 남성성, 부, 그리고 우월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는 섭취하는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게 참 가슴 절절히 와닿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여기 이제 192페이지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냥과 육식은 성 불평등을 강화했다. 여성이 고기에서 동물의 힘을 얻거나 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남성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금기를 만들어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 육류 관련 금기는 여성들을 겨냥한다. 결국 예전에 작년에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혐 남혐 20대 여자들 남자들로 쪼개져서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분열이 심했었는데 결국은 육식과 이런 것들이 성평등을 뽀개버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너뜨려버린. 성 불평등을 강화한 것이 사냥과 육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려고 한다면 어쩌면 육류 섭취를 줄여버리거나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195페이지에 21세기 남성은 자신의 힘과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되찾기를 원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애덤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남성성의 위기설에 동의하며 육식을 남자다움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상징으로 간주한다. 그 반면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주류의 개념을 거부하고 또 어떤 면에서 가부정적 사회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 남성들은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남성들로부터 조롱과 반발을 받을 위험이 있다. 문화예요, 문화. 고기를 먹는 것도 문화고요.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기를 끓이는 것보다 굽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기의 부와 권력의 상징임을 나타낸다. 오랜 시간 젖을 짜내 품질이 낮아진 늙은 젖소고기를 구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기가 질기고 뻣뻣해서 맛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오랫동안 끓이는 수밖에 없다. 고기를 끓이는 방식은 질이 낮은 부위를 먹을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육즙을 보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다. 소금에 절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고기를 조리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고기를 끓이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완벽한 조리법이었다. 고기를 구우려면 최상급의 신선한 부위가 필요하다. 이는 귀족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성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조차도 이 고기가 출발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저자의 얘기는. 20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기는 오랫동안 여성과 사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권력을 상징해 온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 대한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음식은 민족 정체성의 강력한 표시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민자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전통 복장을 다락방에 넣어 먼지가 쌓이게 하더라도 고국의 음식은 가장 마지막에 포기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은 국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19세기에는 요리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민족이 더 나은 국민을 뜻하기도 했다.
서양인들이 지금도 동양인을 무시하는 게 고기를 안 먹어서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하거든요. 계속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식이기 때문에 예, 발생된 성평등뿐이 아니고 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불평등까지 만들어낸 거죠. 2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강력한 상징주의가 뒷받침하니 우리가 고기에 이토록 중독되는 것도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인간은 권력을 좋아한다. 그리고 고기가 바로 권력을 의미한다.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는 위험하고 구하기 어려우며 값지다. 동시에 여성과 가난한 이들과 자연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평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식 때문에도 사실은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식사 도구는 사지창과 칼이죠. 공격적이라는 거죠. 동양인들은 대부분 젓가락을 쓰죠. 그게 쇠젓가락이냐 나무젓가락이냐 뭐 그다음에 수저를 쓰죠. 둥글고 물론 젓가락도 뭐 찌를 수는 있지만 중국이나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쪽에서 쓰는 젓가락들은 네모난 젓가락들이거든요. 쇠젓가락은 누구만 쓰나요? 우리 한민족만 쓰죠. 네. 8장은 과거의 채식주의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요? 글쎄 뭐 잘 모르죠. 피타고라스는 영원히 환생하는 윤회를 믿었다. 한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다로 다음 생에는 돼지로 태어나 도축당해 베이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개를 때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개의 비명소리에서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영원히 진정 인간에서 동물로 환생한다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채식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의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든 그 피타고라스조차도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의 경우에도 육식을 멀리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와 관련이 없었다. 동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을 위한 일이었다. 그것은 잔인함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스에서는 왜 육식이 살아남았을까? 뭐 권력이죠, 권력.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가 살던 그리스에는 고기를 육중한 근육을 유지하고 인기가 많은 운동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음식으로 여겼다. 실제로 그들 중 상당수가 육식가였다. 권력이라니까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도 그리스에서는 육식이 유행했으며 고대 내내 유럽에서 채식주의는 엘리트들의 철학이며 이단자의 영역이었다. 검투사가 많은 로마에서 채식주의는 현상유지를 거부하는 급진주의자들을 위한 식단이었다. 공경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고기가 담긴 접시 앞에서 자신의 채식주의 이데올로기를 숨기는 편이 나았다. 그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자, 이제 214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믿는 이들에게 채식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에게 채식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탄생에서 시작된다. 에덴 동산에 보시기에 좋은 여러 나무 사이에서 세계 최초의 두 채식주의자 아담과 하와가 자랐다. 만약 어떤 책이나 운동이 서양에서 육식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 그건 바로 성경과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리스도는 육식을 완전히 굳혀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사실은 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채식이 있었죠. 동물 잡아먹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2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채식주의가 열세에 놓인 것은 정치와 종교와 연관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힘이 없고 패배자들 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이 채식주의를 종교에 강력히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권력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정신, 멘탈을 흔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기를 먹고 가난한 너희들은 풀이나 뜯어 먹어라 라는 것이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이제 227페이지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채식주의자들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한 소설가는 요즘 말을 위해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닭과 돼지를 위해 오는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당신이 미국군이나 영국군이라면 결코 채식주의가 될 수 없다. 군대의 배급 식량은 고기로 가득 차 있다.
배를 채우려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네. 229페이지에 전쟁으로 인한 희소성 그리고 인간이 받은 고통은 동물을 배려할 자리를 남기지 않았고 고기로 가득한 군대 식량 배급 등은 채식주의 운동을 근절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히틀러가 채식주의라는 사실은 채식주의 운동을 홍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채식주의가 성행하지 못한 거고 육식이 권장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9장은 채식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물론 사람 중에 이제 채식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2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채식주의자들을 둘러싼 고정관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채식, 고급 음식, 패스트푸드 식단을 포함한 5가지 유형의 식단을 실험 참가자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묘사하기로 했다 해갖고 채식을 하는 남성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그들의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약골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식가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도 자신이 덜 남성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우리 문화에 새겨져 있는 고기, 피, 권력 그리고 남성성 간의 강한 연관성에 기인한다. 오류라는 거죠. 2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말 채식주의자가 육식과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면 고기를 끊으면서 달라진 걸까? 이는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냄새와 머리카락 성분은 채식을 하면 어느 정도 바뀌지만 어떤 이들은 육식욕을 강화하는 어떤 유전적 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스테이크와 베이컨을 포기하기 더 쉬운 선천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은 뭐 먹으라는 얘기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2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년에 걸쳐 1년의 연구에서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동물을 감정 없이 지능이 떨어지는 생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고기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만 개고기를 먹는다라고 뭐 특히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옛날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브리또 바르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한국인은 미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도 개고기를 먹었고요. 뭐 미국의 인디언들도 먹었고요. 뭐 다 먹었어요. 사실은 개고기를. 근데 그것만 어느 특정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비난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동물이 감정이 없다고 인지한다지 않습니까? 실험에서. 2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을 음식이라고 분류하는 행위만으로도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느냐? 사실 그분들은 동물에 대한 그렇게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10장은 육류금기는 왜 생겼을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왜 육류금기가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27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똑똑한 동물은 먹을 수 없는가? 애완동물이라는 신분이 특정 동물을 고기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개, 고양이, 말처럼 다른 동물보다 더 똑똑한 동물은 먹지 않는다는 유명한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첫째로 아무리 주인이 믿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개와 고양이는 털 많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다. 종이 다른 동물의 지능을 비교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돼지가 적어도 개보다 덜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돼지는 뛰어서 고리를 넘거나 인사하거나 회전하거나 양탈전을 굴리는 것 같은 서커스 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는 온도 조절 장치를 작동시켜 온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수록 배울 수 있다. 그럼 돼지는 먹으면 안 되죠. 272페이지에 우리는 우리가 멍청한 동물만 먹고 있고 그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믿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개고기로 만든 베이컨을 먹어야 한다. 베스천의 연구에서 봤듯이 인간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인지 부조화를 잠재우고자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믿을 뿐이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너는 고기를 안 먹냐? 예전에는 고기를 없는 삼겹살을 엄청 좋아했었죠. 저 대한민국 남자인데. 근데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여기 뒤에 이제 수술 자국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고기를 굉장히 많이 끊었습니다. 정 고기를 먹고 싶으면 집에서 이제 사다가 수육 정도 해 먹고 그러지 않으면 족발 정도 아니면 뭐 어쩌다 한번 이제 뭐 치킨 한 번 정도 가끔 한 번씩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고깃집에서 만나면 먹는 정도지. 저와 이제 저희 식구가 돈 내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다녀본 지는 7년? 8년?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그 육류 금기의 또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왜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피할까? 마빈 해리스는 모든 것이 경제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육류 금기는 자원의 가용성을 향상하고 사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따라서 힌두교는 쇠고기를 먹지 않았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해리스는 만일 유대교와 이슬람교도가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 사육했다면 중동의 귀한 자원이었던 식량과 물을 두고 돼지와 사람이 서로 경쟁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상황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뭐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이 먹는 물보다 소나 돼지, 닭이 먹는 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75페이지에 소양염소는 어차피 인간이 먹지 않는 즙이나 덤불만으로도 더운 기후에서 번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축으로서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돼지는 같은 자원을 두고 사람과 경쟁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젖을 짤 수도 없었다. 사육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따라서 더 키울 수 없었다. 그래서 아랍 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돼지를 못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육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인간이 먹을 것도 없었는데 275페이지에 보게 되면 힌두교에서 왜 소가 신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도축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이다. 4000년째 힌두교도들은 소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먹기도 했다. 고대 브라만교의 경제는 베다의 초기 판본에서는 소의 도축을 금하지 않았다. 서기 1000년 무렵에야 지금같이 신성한 동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인도는 소를 엄청난다. 결국은 인간과 동물들이 같은 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동물은 먹어도 되고 저 동물은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27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는 바뀌며 진화한다. 육류 금기의 예가 나타냈듯이 우리의 육류 식문화는 경제의 현실과 환경의 상태에 맞춰 조정된다. 인도의 힌두교는 소를 먹는 것이 너무 피해가 커서 금기로 만들었다. 중동의 유대교는 돼지를 사육하는 일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구의 기후가 빠르게 부정적인 변화를 겪으면 앞으로 우리의 육류 금기도 진화하지 않을까? 쇠고기 섭취를 멈추고 곤충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채식주의자처럼 모든 육류를 금기로 만들지는 않을까? 지금까지는 적어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도 충격적이게도 그 반대 추세다. 오랫동안 채식을 지켜온 채식주의자들은 고기에 중독되고 있다. 게다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식단을 포기하고 점점 더 많은 고기를 섭취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뒷장에 이어지는 아시아 쪽하게 연관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고 그렇게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 앞에서도 나왔지만 고혈압, 당뇨, 암,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먹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고기를 드시되 우리 조상님네들이 먹었던 방식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삼겹살이라는 걸 드시지 않았어요. 수육 형태로 드셨죠. 그래서 제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족발입니다. 족발은 끓여서 물에 끓여서 항생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가족 건강을 조금이나 더 지키고 즐기는, 물론 지글지글 끓여갖고 먹는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고기 먹는 습관을 들이셔서 또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